저는 2차 전지를 그냥 적립식처럼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BR 0.9배예요. 1배가 안 돼요.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원자재 쪽에서도 산업금속,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중국, 유럽이 좀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쪽에서 더 투자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가 좀 반전의 키가 되지 않을까?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코스피 3000P를 목전에 두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국장에 진입해야 되나 걱정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가장 많은 지식을 알고 계시고 지금 많이 지켜보고 계시는 이경민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뭐 최근 흐름들에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 나가야 될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들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네. 있잖아요. 현장에서 보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약간의 당황? 그리고 이렇게 가도 되나? 아니면은 더 올라가는 건가? 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솔직히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작년 11월 달 연간 전망을 내면서 코스피 3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코스피, 그러니까 상고하전데 상반기에 코스피가 3천 갈 수 있다. 라는 전망을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막 그러셨는데 저도 2280까지 빠졌다가 여기까지 바로 올라올 거로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천을 먼저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그러면 상고하저 라고 했었는데 하저는 이제 아직까지 유효하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상고하저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상고에서 동력은 지금이랑 비슷해요. 네. 미국을 제외한 중국, 독일, 한국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를 같이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 달러는 약세로 가고 증시는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동력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고, 하반기를 좀 조정으로 봤었던 이유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이 하반기쯤 들어올 줄 알았어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은 허니문 기간이 없었죠. 1월 20일 날 취임하고 2월 달부터 막 관세 정책 막 내놓으면서 4월 달에 쇼크가 있었는데 전 이게 시장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하반기에 예상했던 쇼크가 미리 들어왔는데 이 쇼크로 인해서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경기 부양 정책은 더 세졌어요. 금리 인하 더 많이 하고 재정 정책 더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희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게 된다면 아마 내년에는 역사적 고점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올해는 3,15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이제는 뭐 그때는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한 3,300, 3,400 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셔서 올해 하반기는 등락은 있어서 네. 좀 쉬었다가 다시 가는 시작이라서 아마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편안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네. 또 코스피 5천 네, 시대를 네. 예고했잖아요. 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긴 네. 하겠지만 한국이 저평가받고 있는 것들을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12개월 선행 ROE라는 지표가 코스피는 한 9.5% 정도 돼요. 근데 비슷한 9.5% 정도 되는 나라들이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밸류에이션이 1.2배에서 1.5배를 받습니다. 근데 코스피는 지금 1배예요. 한 20%에서 절반 정도 디스카운트 받고 있죠. 그러면은 1배가 3,000이라고 러프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3,600에서 4,5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ROE가 개선되게 된다면 PBR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얼마 동안 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좀 장담해서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여러 정책들, 특히 경제 관련된 정책들은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너무 뜨거우니까 좀 잡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있어서 수요가 탄탄한데 공급을 늘려서 이 가격을 좀 안정시키겠다는 거고, 주식시장은 정반대거든요. 네. 수요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수요를 막 사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한국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 증시는 지수는 별로 재미없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매년 사상 최고치예요. 왜 그러냐면 유통 주식수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못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대로 공급되던 유통 주식수를 좀 줄이겠다라는 차원에서 뭐 자사주 소강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방향성, 무한대로 늘어나던 유통 주식수가 좀 진정되게 된다면, 내려오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식수가 줄어들어서 좋은 나라는 여러 가지 나라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유통 주식수가 계속 줄어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정책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갈 수 있는가 중요하겠지만 5천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그래서 지금 큰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은 매년 늘어나던 유통 주식수를 좀 꺾어 놓겠다. 즉 공급을 꺾어놓겠다고 한다면 한국에 대한 증시는 다시 한번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2,900선을 네. 넘고 곧 있으면 약간 3,000을 넘어갈 수 있겠다, 맞아요. 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부장님이 보시는 코스피의 적정 가치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적정 가치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운 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은 매년 디스카운트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10배가 맞냐 11배가 맞냐 이렇게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운데,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되는 수준은 선행 PER 10배, 확정시적 기준 PBR 1배, 이익 대비 가치를 봤을 때 10배 정도, 그리고 자산 대비 가치를 봤을 때 1배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게 딱 3천이에요. 2,570에서 3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 수준이면 1차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 6월, 7월, 8월 뭐 그러니까 3분기 중에는 좀 등락이 있을 것 같아요. 3천을 넘어도 좀 쉬었다가 또 반등했다가 또 쉬었다가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었던 시장이 PBR 10배, PBR 1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이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겠죠. 네. 아니면은 뭔가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들어오든지. 근데 때마침 이제 7월 달부터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 그리고 뭐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속도, 세부 내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3천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다면 우리의 기대감이 얼만큼 충족될까를 확인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저희는 이익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올해 안에는 3,150에서 3,200, 내년에는 3,500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정 가치라고 한다면 10배를 줄지 11배를 줄지 PBR을 얼마를 줄지는 좀 여러 생각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희는 PER 10배를 준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3,500까지 갈 수 있고, 만약에 PER이 11배, 12배로 레벨업 되게 된다면 저희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상단을 열어놓고 보자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올 하반기 집중해야 될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경기 부양 정책은 굉장히 세지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하반기에도 계속될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할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기 부양 쪽으로 예동을 할지, 이 두 가지가 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먼저 돌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칠까? 일단은 첫 번째는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트럼프 1기 때 트라우마 때문인데, 트럼프 1기 때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면 2017년 취임했을 때는 규제 완화, 그리고 뭐 법인세 인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장 막 좋게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18년에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막 격하게 하니까 막 증시 빠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선 2018년 중간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뒤집은 거죠. 바꾼 거죠.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들,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을 먼저 하고 그래서 하는 게 관세 정책 그리고 도지 프로그램 그걸 먼저 하고 재정이 확보된 다음에 내년 2026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기려면 시장 친화적인 경기 부양적인 정책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이 어떤 방향성으로 가는지 좀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럼 관세 정책 끝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관세 정책 끝난 게 아니라 노이즈는 될 수 있겠지만 시장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책 방향성이 경기 부양 쪽으로 움직이는지가 첫 번째 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 인하할지 한국도 금리 인하고 중국도 금리 인하고 유럽도 금리 인하고 막 하는데 미국만 지금 4번 연속 금리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다들 어제가 6월 FMC였는데 그걸 보시고는 이러다가 진짜 금리 인하 못하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작년 2024년 통화 정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한데요. 24년에는 지금보다 더 매파적이었어요. 24년 3월 달에는 점도표를 통해서 24년 연간 3번 금리 인하할게요 라고 말했다가 24년 6월 달엔 갑자기 아니야 하반기엔 한 번밖에 금리 인하가 없어 라고 하더니 9월 달 가서 50bp 금리 인하고 11월 12월 그러니까 남은 3번 통화 정책 동안 100bp를 내려버렸어요. 6월 1일 6월 달 FNC에서는 한 번밖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안 했는데 지금도 좀 비슷하죠. 안 할 거야 뭐 기다려야 돼라고 하는데 아마 경기가 조금 불안정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9월 F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정 변수는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로는 고용이겠죠. 고용. 근데 지금까지 고용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을 보면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3분기 중에는 한번 출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물가는 관세 때문에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서비스 물가랑 주거비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관세가 올라서 먹는 거나 입는 거 가격들이 올랐어요. 그럼 뭘 줄이시겠습니까? 내 생활에 있어서. 입는 거? 입는 거요? 그렇다고 먹고 다닐 수 없잖아요. 뭐 세끼 먹던 거 한 끼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뭘 줄이냐면 영화관 가는 거 좀 줄이거나 병원 가는 걸 좀 줄이거나 아니면은 여행 가는 걸 좀 줄이거나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는 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중이 가장 큰데. 그리고 주거비는 지금 주택 가격도 둔화되고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빠지고 있어서 주거비도 둔화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 이란 뭐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걱정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힘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든 유가는 많이 안 오를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75달러가 상단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넘어서면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가도 물가를 못 끌어올려요. 그러면은 관세로 인한 영향은 좀 있긴 하겠지만 서비스 물가 둔화, 주택 물가 둔화, 그리고 유가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면 물가는 계속 안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고용만 좀 출렁임이 있다면 한 9월 달쯤에는 좀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엄청 많죠. 지금부터 담아두면 좋을 만한 업종이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정책이 지금 보면은 너무 한쪽에 몰려 있어요.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 성진화법 그래서 금융주가 대폭등을 하고 지주사가 대폭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그거밖에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들 그리고 검찰개혁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 그동안 문제라고 했던 것들을 회복시키고 싶어 해요. 그 다음은 뭐냐? 성장입니다. 성장에서 나올 게 뭘까요? 산업정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말씀드리는 많이 오른 종목들도 좋긴 하겠지만 저는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자. 지금까지는 산업정책이 거의 안 나왔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산업정책들이 굉장히 세게 나올 것 같고 그 세게 나오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이 배정되면서 어떤 산업에 좀 포커스가 돼서 좀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정책에서 안 빠지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실 것 같은데 AI. 모든 산업 정책에 AI가 나와요. AI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업 정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대전환, 알리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렇게 계산하시는데 한번 질문해 드리면은 전체 발전량 중에 중국이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그냥 러프하게 찍어보세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요. 중국은 뭔가 신재생 에너지 안 쓸 것 같은 네. 분위기인데 네. 한 40%? 오, 너무 높게. 그래요? 20%예요, 20%. 아, 20%. 네. 그것도 꽤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한국은 몇 프로일까요? 10%? 6%. 6%.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한참 뒤쳐져 네. 있잖아요. 이거를 좀 정상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잘했던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이런 쪽들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더 격차를 더 벌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잘했던 조선이나 방산 이런 쪽에도 수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동안과 다른 것은 지금 컨텐츠 산업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되게 된다면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만드는 그런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또는 뭐 엔터라든지 이런 쪽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 그리고 지금 너무 핫한 정책들보다는 지금 아직까지 논외로 돼 있지만 앞으로 더 나올 때 산업 정책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신다면 더 많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산업 정책, AI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들 계속적으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정책 테마주 중에 기대감만 반영된 종목이 있을까요? 이거 말하면 또 위험한 발언인가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네. 같은데 일단은 그냥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성을 보시면 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주택 시장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주택을 많이 지어야겠죠. 근데 국민의힘 쪽의 정책은 민간 건설 주도예요. 그래, 너네 해제다. 규제 완화해 줄 테니까 민간에서 다 알아서 건설을 해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보면은 100만 호를 건설하겠대요. 근데 이거는 LH 공공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공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사들이 얼만큼 수혜를 받을지 조금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원전 수출은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원전 확대하는 거에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정책 자체에서. 그리고 지금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해외에서 수주를 따와야 되잖아요. 그 수주가 얼만큼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대 심리로 많이 올라왔다면 이 기대 심리를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을 수주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은행인데 이재명 정부가 그래 은행 돈 많이 벌어라고 할까요? 그러진 않겠죠. 네. 금리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란 게 있어서 그 마진을 좀 압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이런 것들의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은행은 지금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떤 정책 스탠스를 취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좋을 거야라고 이렇게 올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좋을 걸 봤는데 진짜로 이게 좋아져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적이 우상향하니까 좋을 거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실적이 더 좋아지겠는데? 라고 해서 쭉 날아갔어요. 그러면은 이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실적이. 네. 근데 만약에 실적이 예상했던 것만큼이야 그러면 어차피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야. 우리가 봤더니 실적이 이 정도야. 그러면 주가 낙폭은 좀 커지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이나 그리고 정책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아마도 미리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검증하는 그리고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어떻게든 좁히려는 기대가 뭐 이렇게 앞서갔다면 조정이 있을 거고 기대가 이렇게 앞서갔는데 현실이 더 빨리 따라오면 조정은 별로 없을 거고 이런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게 네. 시장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배당 확대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확대 또 더 강한 얘기를 한 거죠.
배당으로 소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우리 한국이 중국보다 배당이 낮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주 환원에 대한 드라이브를 다시 한번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번 경험해봤죠. 밸류업 프로그램. 밸류 프로그램이 되면서 배당을 확대했는데 그 배당 규모를 좀 더 늘리자라는 쪽으로 방향성이 갈 것 같고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그래서 얼만큼 속도감 있게 얼만큼 강도감 있게 지금 뭐 자사주 소각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소각하는 게 맞나? 또 하나는 이거를 하자는 것은 결국에는 유통 주식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자산 가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묵혀 있던 잠겨 있는 돈을 돌리겠다는 의도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꼭 옳은가에 대해서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배구조 개선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은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발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은 가장 많이 지목하는 게 지배구조예요. 한국은 지배구조 너무 취약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서 이거를 진짜로 의미 있게 바꾸게 된다면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꾸게 된다면 저는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에는 좀 의미 있는데 근데 한번 법을 만들면은 또 바꾸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법을 제정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그냥 선언적인 내용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을 조금 진정시켜 줄 수 있을 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남은 6개월 동안 코스피 상단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코스피가 아마 7월 달에 3,000 넘나들 것 네.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3,300 이렇게 가긴 어렵고 네. 3,000 왔다 갔다 하다가 2,800 정도 좀 언더슈팅이 나오면 2,700선 정도 좀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3분기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9월 FMC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은 다른 나라들은 다 하는데 미국만 안 하잖아요. 자, 미국까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다른 나라들 전 세계가 이제 경기 부양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지지부진한 미국 증시도 역사적 고점을 향해 갈 것이고 코스피도 3,100을 넘어서 3,150, 맥스 3,200까지 열리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그래 올해망이 3,150, 3,200이야? 그러면 여기서 꺾이는 거야? 그게 아니라 26년 상반기까지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그림으로 쭉 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 사셔서 들고 가시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얼마 만에 이런 시장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 빼고 처음인 것 같죠. 예, 예. 그러니까 1년 정도 묵혀놔도 주식이 돈이 되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룸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제 단기 조정장이 올 네, 거다 네. 하시는데 지금 들어갔다가 단기 조정장 때문에 마음 그쵸. 아프신 일들이 많이 생기면 어떡하죠? 일단은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3,100을 넘나들긴 하지만 2,800이나 언더슈팅 나오면 2,700까지도 네. 밀렸다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전략은 추격 매수 금지, 추격 매수 금지. 특히 많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네. 와 간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네.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사시고 싶다면 오히려 아직 못 올라온 것들. 최근에 인터넷이 갑자기 대폭등했잖아요. 걔도 소외주였어요. 못 올라온 종목들은 하나였는데 인터넷이 급반등한 것처럼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은 좋아질 텐데 아직 못 올라온 업종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애들을 좀 차근차근 잘 모아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정책 수혜주, 금융주 지주사 있고 방산 너무 좋아 그러신 분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돼요. 이거 뭐 샀다 팔았다 안 하셔도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새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피라미딩 전략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100만 원을 사고 싶다라고 하면 5만 원을 먼저 사는 거예요. 5만 원을 먼저 사고 올라가면 그냥 내비두고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5만 원을 또 사요. 그럼 올라오면 내비두고 또 밀려서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5만 원만 사서 내 본전이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을 사요 여기서. 그럼 또 떨어지면 20만 원을 사고, 또 떨어지면 40만 원을 사고,
아니면 60만 원 사고 이렇게 해서 내려갈 때마다 매수 금액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좀 그래도 덜 스트레스 받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번 등락이 있을 때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변동성이 좀 클 수 있고요. 약하게는 10% 전후, 좀 깊게는 20% 정도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그동안 못 올라왔던 업종들은 좀 잘 버텨주거나 등락을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안 오른 종목들, 업종들에 관심을 갖자. 그리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 경계함을 갖자. 사고 싶다면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 비중, 매수 금액을 더 늘리는 피라미딩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들어서 주도주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강했던 업종과 약했던 업종 간의 격차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너무 커서 그래서 제가 2020년 이후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던 업종이 하반기까지도 계속 강했던 적이 있을까 봤더니 20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5년 중에 이 강세가 계속 강했던 해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24년. 그리고 21년은 그래도 코스피 상승한 것만큼 잘 버텨줬고 21년, 22년, 23년은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 전반적으로 안 좋았어요. 좀 약했어요. 네. 그래서 요 그림들을 놓고 본다면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들은 좀 슬림할 필요가 있다라 보는 거고 오히려 상반기에 되게 못했던 애들 중에서는 좀 기회를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 못했던 소외되었던 업종들 중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업종은 하반기에 이익이 좀 늘어나는 업종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플러스 2차전지가 있어요. 근데 2000년에는 워낙 실적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2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실적이 소해주면서 하반기 이익이 좀 좋아지는 쪽들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 교체라기보다는 기존 주도주들 중에 일부 종목들이나 일부 업종들이 탈락을 하고 그리고 몇몇 종목 업종들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주도주가 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교체까지는 아니고 완전 전면 교체는 아니고 일부 교체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후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 조선주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주시는데 일단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하우스부까지는 아니지만 하우스부에 들어있긴 한데 탑픽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2차 전지를 그냥 적립식처럼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지금 PBR 0.9배예요. 1배가 안 돼요.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하면서 1배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그동안 2차전지가 계속 빠졌던 이유는 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원자재 쪽에서도 산업금속 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도 인하하고 그리고 달러도 좀 약하고 그러면은 원자재 쪽이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는 중국, 유럽이 좀 경기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전기차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돌아가서 2달 전에 금융주 사라고 말한 적 아무도 없고요. 아무도 안 쳐다봤죠. 2달 전에 지주사 아무도 안 쳐다봤죠. 그리고 제가 올해 1월 달인가 어디 유튜브 나가서 거기서는 꼭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만 찍어주세요. 막 그런 데가 있어요. 마지막 질문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만 찍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종목을 말씀 못 드립니다. 그랬더니 업종을 찍어주세요. 그래서 건설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좋은 종목 업종을 막 그러신 거예요. 지금 엄청 날아갔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안 좋다라고 하는 쪽에서 더 투자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도 관심 없고 말씀만 드리면 지금 화를 내실 수 있는 2차 전지가 좀 반전의 키가 되지 않을까? 반전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막 몰빵하는 게 아니라 좀
조금 시간을 여유를 두시고 밀릴 때마다 그냥 조금씩 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레벨에 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 관점에서 유망한 종목과 장기 관점에서 유망한 종목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렵네요. 단기적으로는 뭐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뭐 한두 달 뭐 그러면은 뭐 인터넷이 지금 뜨거우니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있겠죠. 지금 바닥권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리 왔다가 이제 막 움직이는 거라서 전고점까지는 한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인터넷이 뭐 단기적으로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긴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뭐 저는 반도체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이런 쪽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이 올라오는 업종을 계속 찾다 보면 1등이 반도체, 2등이 2차 전지예요. 내년 이익, 그러니까 25년 이익 대비 26년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나 봤으면 1등이 반도체, 2등이 2차 전지예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막 튀어오르기 시작한 인터넷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이 종목을 볼 때 가장 먼저 체크하시는 게 어떤 요소일까요? 일단은 실적이 괜찮은가. 그러니까 지금 실적 말고 내년,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근데 자꾸 2차 전지 말씀드리면서도 좀 그런 거는 매분기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야 이번에 흑자 전환이래. 보면 적자 나와 있고 1분기 때도 야 흑자 전환한데 그러더니 막 적자 나 있고. 그래서 아까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 실적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슈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갑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실적이 뒷받침되면 이렇게 올랐던 종목도 좀 쉬었다가 다시 가거든요.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이렇게 올랐던 종목은 이걸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대했던 실적에 못 미친다고 한다면 주가를 언더슈팅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보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괜찮은데 아직 싼가? 네, 싼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도 건설 말씀드렸던 것도 싸서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에 2차 전지를 좀 말씀드린 것도 PBR 0.9배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냥 좀 밀릴 때마다 그냥 사요. 그러니까 내 포트의 수익률,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되게 번거롭거든요, 애널리스트는. 그래서 저는 퇴직연금으로 ETF 매매하는데 어느 날 가끔 열어서 보면은 마이너스다 그러면 사고, 플러스다 그러면 내비두고, 또 마이너스다 하면 또 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자료 쓰는 데는 또 뭐를 첨부해 드리냐면 실적주의랑 외국인 수급이요. 외국인 수급,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누가 뭐라 해도 한국은 외국인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가 좀 또 다른 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도 같이 봐요. 제 자료에도 기술적 분석, 업종별로 기술적 분석하는 것을 맨 뒤에 쪽에 쭉 붙여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지금 이 종목이 많이 올랐지만 힘이 약해지는지 바닥이지만 상승 힘이 좀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고 추세를 그려서 얘는 지금 추세 상단인지 추세 하단인지 추세가 깨졌는지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드리면 실적 분기별 연간 늘어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싼지 가격이 싼지 밸류에이션이 싼지 그리고 실적 추이가 실적이 전망치가 올라오는지 내려오는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빠지는지 마지막으로 기술적 봤을 때 얘는 추세가 좋은지 나쁜지 얘는 좀 있으면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피해야 될 종목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단기적으로 추격 매수를 자제해야 될 것은 많이 올라온 애들이죠. 금융, 지주사, 기계, 방산, 조선 이런 업종들은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레벨보다 더 높이 올라갈 텐데 앞으로 한두 달 길면 두세 달 정도는 조금 등락을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이만큼 기대감이 올랐다면 진짜 얘 위치는 어딜까라는 것들을 검증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다면 이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만큼의 업황이나 수주나 수출이 있을지 좀 확인하려고 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자. 이걸 뭐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올라왔다면 좀 쉬었다가 다시 갈 테니까 이 쉬는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저가에서 잘 사신 분들도 뭐 샀다 팔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난 샀다 팔았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시면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 주가 레벨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많이 올라온 금융 지주사, 뭐 기계, 뭐 방산, 조선 이런 쪽들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방산 조선주에 제가 또 관심이 많거든요. 아, 조심해야겠네.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네. 많이 올랐는데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사시죠라고 했는데 저 밑에 있고 별로 관심 없는 거는 관심 안 가지시고, 저 위에 있는 것들 지금 더블 났는데 어떻게 하면 살까를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니 더블 난 거가 또 더블 가는 것보다 지금 마이너스 30%인 애들이 더블 가는 게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너도 나도 관심 있고 너도 나도 사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샀다라는 거고요. 너도 나도 관심 없고 완전히 소외되는 업종들은 아무도 관심 없기 때문에 수급이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들어오면 좀 막 튀는 그림들이 나올 텐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한때 이슈가 됐던 공매도예요. 공매도 재개된다고 했을 때 다들 난리였죠. 네. 공매도 재개되면 시장 망한다고.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는 걸 저도 자료를 쓰고 했고, 그걸 역용할 수도 있어요. 숏 커버. 내가 공매도를 100원에 해놨다면 100원 이상으로 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냥 손실이에요. 공매도 세력은. 이건 무한대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되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는. 네. 그래서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산 가격의 몇 % 이상 올라가면 손절한다는 형식으로 매수를 해버려요. 그러면 더 세게 올라가죠. 그런 그림들이 지금 낙폭과대 소외주들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구매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본다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보다는 좀 밑에 있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고 관심이 필요한 관심 종목들, 관심 업종들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장님만의 테마가 끝났다는 시그널 그런 게 있을까요? 테마가 끝났다는 시그널? 네. 그걸 잡기는 되게 어려워요. 너무 뜨거운 시장이라면 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거 끝났다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후행적으로 점증을 해주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뭐 23년에 2차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 뜨거울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가치를 2배, 3배, 4배, 많게는 10배를 넘어서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수혜주, 그리고 조선기기 방산 뭐 이런 것들 끝났다라는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테마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 아니면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적으로는 조금은 감지할 수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여러분들 HTS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하시는 눈여겨보시는 종목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기술적 지표에 MACD, OSC, 오실레이터를 켜놓으시면 보통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특히 장기 차트일수록 그래요. 월간 차트나 주간 차트 봤을 때 주가는 올라가는데 MACD 오실레이터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경우 있어요. 주가는 올라가는데 얘는 낮아져요. 이럴 땐 좀 위험신호입니다. 얘는 올라가긴 하지만 상승 힘이 빠지고 있다. 그래서 주간 월간 차트에서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거고, 반대로 코로나 때가 그랬는데, 코로나 때 엄청난 급락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주가는 빠졌는데, 코스피 지수는 빠졌는데 월간 차트상 MACD 오실레이터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막 날아갔던 그림이죠.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 있어서 기술적 분석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팁을 드리면 기술적으로 이동평균선을 좀 설정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5일, 20일, 60일, 120일을 보시잖아요. 네. 50, 200 이동평균선을 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일간 차트도 그렇고 주간 차트도 그렇고 월간 차트도 그렇고, 50, 200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보는 이동평균선입니다. 네. 해외 사이트 가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값이 50, 200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51선은 트레이딩선, 200일선은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200일선을 깨게 되면 이 추세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일 수 있어서, 51선을 깨면은 경고 시그널, 200일선을 깨면은 좀 많이 위험하다. 이제 추세가 끝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좀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의 원픽 종목 하나만 종목이요? 꼽아주면
시면 뭐가 저희가 있을까요? 종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네. 일단은 원픽이라고 한다면 저는 전자입니다. 전자. 전자. 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사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뭐 아마 전자는 6만 원 후반, 7만 원 초반까지 올라갔다 또 쉴 거예요. 그랬다가 내년 상반기에 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잘 모아 놓으시면 뭐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고 네. 급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자를 꾸준히 모아 가신다면 내년 상반기엔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2차전지 뭐 ETF를 사셔도 그러니까 적립식처럼 사시라는 거예요. 주간 단위든 일간 단위든 주간으로 따지면 매주 10만 원씩 사자 뭐 아니면 매주 100만 원씩 사자라고 해서 가격 상관없이 꾸준히 사 모으시면은 저는 전자랑 2차전지 ETF를 사놓으시면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는 꽤 괜찮은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오늘 뉴스 기사를 봤는데 AI 관련주 때문에 네. 네이버가 굉장히 엄청 많이 괜찮죠. 네. 올랐다고 들었어요. 대폭등했습니다. 네, 그렇게 큰 거 말고 중소형 AI주 중에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중소형 AI주는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네. 뭐 거기에 관련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버도 AI주라고 말씀드리는 그렇죠.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시장에서 AI주를 골라봐 주세요라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중소형 주까지 가기는 어렵고 오히려 저는 삼성전자와 연관된 소부장 그쪽들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 이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을 사시면은 삼성전자 올라갈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을 더 사셔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좀 투자는 저평가된 걸 사서 좀 적정 가치 이상으로 갔을 때 파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너무나도 뜨거운 종목들에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말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차가운 종목을 갑자기 움켜잡으면 또 동상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상 입지는 따뜻해지거나 아니면 냉기가 가시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막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라는 것들보다는 좋으면은 더 좋아 나쁘면 더 나빠 더 나쁘지 않으면 사도 되는 거 아닌가 더 좋지 않으면 지금쯤이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좋대가 아니라 더 좋아 나쁘대가 아니라 더 나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네. 조금 더 투자 수익률도 좀 더 높이실 수 있고 플러스 내고 이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확률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쉽게 와닿지 않으신 분들도 기술적 분석, 이동평균선 보는 법 아니면 뭐 추세선을 긋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50일, 200일, 50주, 200주 또는 MACD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보시면은 얘는 좀 많이 올라와서 힘이 빠지고 있구나. 얘는 별로 주가가 안 좋은데 왜 힘이 세지지? 얘는 추세를 바꾸려고 하네.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 삼아서 너무 올라온 종목들 막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아직까지는 싸다고 할 수 있는 애들. 이번에도 인터넷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외 업종으로 대표적인 소외 업종 중 하나였어요. 근데 갑자기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런 그림들이 아마 올해 하반기 26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산업 관련된 종들 이재명 정부의 정책들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보자. 그냥 뭐 상급 개정 이런 것들은 이제 피크를 지나가는 것 같고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이번에 EA가 날아간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들의 정책들이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을 뭐 미리 선점을 하시면 되게 좋은 성과를 거두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 정책하면은 배당 강화 정책 빼놓을 수 없을 텐데 관련 수혜 기업 3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기업을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안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을 말씀드리면 증권업종 괜찮을 것 같고요. 증권업종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수가 올라가면 이익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익이 많이 들어오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증권은 계속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지금 뭐 배당 측면에서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은 또 하나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아직까지 많이 못 올랐잖아요. 네. H자동차는 지금 배당 수익률이 아직까지 6%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K자동차는 배당 수익률이 한 6% 후반 7%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빠지지만 않으면 배당을 받으면 되고, 네. 만약에 너무 싸서 올라가면은 뭐 수익 나서 좋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금 비중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는 이상하게 게임주들이 꽤 있어요. 예, 게임주들이 꽤 있어서 이게 중국 관계 개선 플러스 뭐 이런 배당 확대 안 했던 기업들이 배당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대표적으로 증권, 게임,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자동차? 요 세 개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주 투자는, 그리고 배당 확대 투자는 그런 것들 일부만 하는 거지, 그게 완전히 핵심이 되긴 어려워요. 그냥 실적이 좋고 아직까지 싸고 잘 올라갈 수 있는 업종들 잘 사시고, 이쪽들은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장세에서 네. 가장 중요한 투자 기준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미리 선점하자. 어, 미리 선점하자.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저희 내부 줌 세미나에서는 몇 달 전에 엘모 지주사를 네. 얘기를 했었어요. 사랑해요 L가 L이 아니라 다른 거 있어요. 엘모, L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예,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선점을 하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지금은 경기부양정책 추경, 그리고 뭐라 그러죠, 상법 개정 이런 것들을 더 파고드는 것보다, 이거는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계속 팔로우업은 해야 되지만, 집중하고 투자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은 산업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도 지금 별로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마 3분기, 4분기 지나면은 예산안 편성하면서 어느 산업에 예산을 더 투입할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을 바라볼 때는 기본적으로 선점하자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글로벌 트렌드랑 같이 맞물려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취임한 이후, 그러니까 취임 전까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취임 대선 전까지 수익률이 좋았던 애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3개월 동안 계속 잘 나간 업종을 보면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수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큰 트렌드가 뭐였냐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였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대폭등했고, 그리고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런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단순하게 내수주라고 해서 올라갔던 소매유통이 다 꺾였고, 그리고 야,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은 중국과 관계 개선될 거야라고 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올라갔던 거 다 꺾였어요. 왜냐면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말기에 사드를 배치해놔서 당장 뭔가 풀 수는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정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조선방산기계는 좀 그래도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글로벌 트렌드거든요. 글로벌 트렌드가 좀 맞물려 있어서, 특히 방산하고 전력기기는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 그리고 전력기기는 AI 산업 활성화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 이런 것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국내 정책과 글로벌 트렌드가 잘 맞물리는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만의 큰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 철칙이나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철칙이나 월칙이요? 네.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너무 비싼 건 쳐다보지 말자. 너무 많이 올라온 거면은 조금 경계함을 더 갖고 보자. 많이 소외된 것들은 관심을 갖고 바라보자. 쉽게 말씀드리면 역발상 투자거든요. 역발상 투자가 좀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는 왜 싸? 싼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싼 이유가 별로 없는데, 아니면은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나 업황이나 실적 데이터 보면 앞으로 조금 나아질 텐데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좀 모아가는 거겠죠. 뭐 쭉 모아가다가 꽉 튀어서 올라가면 그때 잘 정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정리하는 것도 투자 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다.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종목이 70개가 넘으신데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TV나 이런 데서 추천해서 잘 사서 수익이 꽤 난대요. 그랬다가 내비뒀더니 마이너스 40%래요. 또 추천해서 사면은
수익 막 6, 70% 났다가 또 하면 마이너스 50%라고 하고. 그러니까 잘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잘 파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다 싶다면은 얘를 어디서 팔아야 될까, 어디서 수익을 확정해야 될까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의 기준은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51선을 깨고 내려갈 때 왜 이동평균선을 보냐면 잘 사시면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면서 내가 샀던 팔아야 될 기준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어디서 팔든 손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51선을 깼어요. 그러면 한 30% 정리하고 201선을 깼어요. 그러면 60, 70% 정리해서 조금만 남겨놓거나 아니면 다 팔거나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그냥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 거 다 지켜보시지 않으셔도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역발상 투자로 싼 거 아직 못 올라온 것을 잘 쳐다보자. 그리고 잘 팔자. 잘 팔아야지 그게 내 돈이 된다. 저희 와이프가 그냥 가끔 농담으로 야 그거 팔기 전까지 사이버머니잖아 맨날 그러는데 잘 팔아서 진짜 내 돈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흐름이 일시적인 건가요? 구조적인 변화일까요? 저희는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 단기간에 좀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외국인 순매수 전환 시점을 보면은 첫 번째가 외국인 보유 비중, 코스피 보유 비중이 30% 초반이었을 때요. 그거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팔 만큼 팔았고 줄일 만큼 줄인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꺾이면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과정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는 뭐 1,300원 초반 좀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정도, 내년에는 1,200원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외국인 순매수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 2년과는 전혀 다른 글로벌 유동성 흐름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은 23년, 24년은 어떤 흐름이었냐면 자 글로벌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요. 신흥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요. 한국에서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요. 전 세계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만 갔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미국 특히 S&P 500에서 S&P 500 ETF에서 180억 달러인가 빠져나왔어요. 돈이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선진국, 신흥국, 한국으로도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으로는 최근 3주 연속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거는 또 하나는 글로벌 경기가 좀 불안한 가운데 미국 이외 지역들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경제 전망도 좀 좋고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그래서 달러 약세에 따른 흐름이라서 저희는 외국인 수급이 뭐 중간중간 등락은 있겠지만 이제는 방향성 자체는 순매수 우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섹터가 뭘까요? 일단은 최근까지 좋았던 뭐 조선, 방산, 기계 그리고 내수주, 일부 내수주 이런 것들을 세게 사고는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변하는 것들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를 좀 적극적으로 사고 있고요. 또 재밌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증권은 팔고 있어요. 증권을 팔고 있고 아직까지 좀 센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뭐 인터넷 2차전지 인터넷 같은 경우는 최근 급등하는 과정에서 많이 사긴 했겠지만 그래서 기존 주도주 플러스 반도체 자동차 매수 전환 이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도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둘 좀 매도하려는 것 같아요. 소매유통 같은 경우도 좀 매수 규모가 많이 줄었고 호텔 레저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그동안 잘 갔던 애들 중에 아직까지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꾸준히 사는데 잘 갔던 애들 중에 약간 좀 많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쪽들은 팔고 있고 매수 전환하는 쪽은 반도체 자동차는 명확하고 인터넷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조만간 뭐 인터넷 제약바이오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도 좀 매수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수급 흐름을 보면은 많이 올랐던 것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것 같고 아직까지 싼 애들 중에서는 뭐가 좋을까 해서 좀 사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순환매 흐름들을 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도 네. 있겠지만 외국인이 오늘 샀다 내일 팔 수도 있고 네. 그런 경향이 있어서 뭐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바라보시기보다는 네. 나름대로 매매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을 정하셔서 난 이게 좋아 이 종목은 이런 이유로 좋아 근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안 사네 그러다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하면서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의미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데 외국인이 사는 거 따라가자라고 하면은 수익은 거두실 수 있겠지만 확률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이 한 열을 샀다가
팔아서 이렇게 쭉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런 그림이라서.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4월 달까지 보면은 주구장창 팔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쉽지 않겠죠. 예. 왜냐면은 주구장창 팔 때는 산다 하더라도 길게 사진 않아요. 샀다가 다시 팔고 샀다가 다시 팔고 이런 종목이라서 대응하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당분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외국인이 매매하는 종목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 근데 기본적으로 나만의 기준으로 종목이나 업종을 선별해 놓으시고 이 안에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트래킹을 하는 게 조금 더 투자와 확률,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 수급이 이건 진짜다, 이거 진짜 들어온 게 맞다라는 판단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기준은 뭐 딱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네. 그런 것들을 보려면은 일단은 거래량을 수반한 매수 생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외국인이 100억을 샀는데 지금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거래량 올라가는데 그거를 끌어올리면서 샀는지 아니면 떨어뜨리면서 밀어냈는지 아니면 떨어졌는데 조금 샀는지 이런 것들을 거래 규모나 매수 규모를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요즘 많이 보는 건 뭐냐면은 그냥 단순히 샀다 팔았다가 아니라 시가총액 대비 얼마나 샀는지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매수 강도를 볼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매수 강도가 0.1이라고 한다면 0.1보다 강한 애들이 시장 산 거보다 더 강하게 산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매수 강도를 측정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매수 금액이 좋다라고 하면은 항상 반도체, 뭐 자동차, 2차 전지가 상위권에 위치하겠죠. 근데 매수 강도, 시가총액 대비 매수 금액을 보면은 의외의 업종들이 막 1등 가고 막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외국인 수급과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일 체크하면 좋을 지표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그거는 매수 흐름이죠. 매수 흐름인데 어떤 때 봐야 되냐면 일단 외국인 수급을 따라가는 거는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아마 차트나 이런 것들 놓고 보시면 일간 단위로 외국인 샀다 팔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트래킹을 해서 볼 수 있는 지표도 있을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외국인이 언제 많이 샀을까? 떨어질 때 많이 샀을까? 올라가는데 막 사면서 올라갔을까? 떨어지는데 외국인 매도했을까? 올라가는데 매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팔아요. 그러면은 얘는 좀 많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떨어지는데 외국인이 사요. 그러면 얘는 매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뭐 일간 차트도 좋긴 하겠지만 뭐 분 차트를 보셔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장중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판다. 장중 내려오는데 외국인이 산다.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시간을 나오는 쪽들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시면 트레이딩 하신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안 됩니다. 올해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와치리스트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선진국 지수로 들어와도 될지 안 될지를 기본 후보군에 들어가야지 선수로 출전할 수 있잖아요. 네. 1번이 갑자기 국가대표 될 수 없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가고 거기서 뽑혀서 국가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코스피는 아직까지 국가대표 상비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올해 6월, 7월쯤에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는 지가 첫 번째 관문이고 여기 들어가면 전 큰 무리 없이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지 아세요? 맞아요. 네. 자, 계산 산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한국이 선진국 지수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오는 돈만 있을까요? 나가는 돈도. 네. 신흥국 지수에 빠지기 때문에 신흥국 펀드는 돈이 빠집니다. 들어오는 거는 선진국 지수에선 돈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비중을 규모 자체는 선진국 지수가 엄청나게 선진국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 규모가 훨씬 더 커요. 자, 근데 여기 비중하고 여기 비중하고 다르겠죠. 마이너 리그랑 메이저 리그랑 규모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이 규모의 차이 때문에 계산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유출 확률이 높아요. 네, 유출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선진국 지수에서 미국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이 다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쪼그라든 거죠, 한국이. 그래서 나가는 규모가 좀 더 크긴 해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근데 그러면 무조건 나가냐? 그건 또 아니에요.
과거 선진국에서 편입된 나라들을 보면은 어떤 때는 들어오고 어떤 때는 나갔어요. 어떤 때 들어왔냐? 경기 좋고 글로벌 증시 좋고 유동성 좋고 할 때는 무조건 들어왔어요. 네. 반대로 경기 안 좋고 유동성 위축되고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는 나갔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나갈 돈이 있고 들어올 돈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나갈 돈은 천천히 나가겠죠. 네. 들어올 돈은 빨리 들어오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거고 증시가 안 좋을 때는 나갈 돈은 빨리 나가겠죠. 들어올 돈은 천천히 들어오겠죠. 네. 이래서 그 당시 경기 상황이나 유동성 상황이 더 중요한 것이지 MSCI 선진국지수 들어가면 무조건 좋다, 뭐 돈 들어온다 그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물론 FTSE 사례가 있어서 뭐 매수 우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때도 보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된다. 근데 MSCI 선진국지수 와치리스트 들어갈 가능성이 올해 안은 높고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에는 2027년 정도 6년 7년에는 선진국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 그때 글로벌 경제나 유동성이나 증시 흐름들이 괜찮다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을 사는 거예요. 네. 업종 대표주, 업종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 네.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이런 쪽들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MSCI 선진국지수 편입된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변화가 외국인 자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금리 변화라고 한다면 뭐 금리 인하 기간에서는 유동성이 풀리니까 좋은 그림일 텐데 아마 질문해 주신 거는 뭐 한미 금리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큰 영향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황이나 실적이 좋으면 들어오는 거고 나쁘면 안 나가는 거거든요. 환율 변수가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뭐 장단기 금리 차, 한미 금리 차 이것 때문에 환율이 변하고 외국인 수급이 변하고 그러진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리 차를 걱정하시기보다는 그냥 일단 환율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 차가 넓어지고 좁혀지고 하는 과정에서 원달러율이 그쪽 방향으로만 가게 된다면 뭐 너무 쉽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왜 원달러율만 1,450원에서 1,500원이 묶여 있었을까요? 국내 정치적 리스크 플러스 관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미국과의 금리 차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지금 막 떨어지고 있을까요? 장단기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졌나요? 더 좁혀졌나요? 그러진 않거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그림이라서 너무나 그거에 너무 몰입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고 환율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변할 수는 있다 정도로 봐야지 이 금리 차 때문에 외국인이 변한다? 그거는 너무 점프한 것 같아요. 네,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신흥국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을 네. 보인다고 했어요. 그럼 한국 증시는 지금 어떤 위상에 있을까요? 어떤 위상이 있냐? 지금 네. 중국이나 신흥국 ETF로 들어가는 것보다 한국으로 더 많이 들어오곤 있어요. 최근 3주 동안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극심한 저평가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그동안에 뭐가 있었죠? 정치적 리스크가 있었죠. 근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자마자 뭐가 들어왔냐?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신정부 기대가 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라는 걸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밀고 있고 그리고 정책들에 있어서도 산업 정책을 좀 더 구체하게 만들고 있어서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뭐 쉽게 꺾이진 않겠죠. 대통령마다 임기별 연도별로 보면 연차별로 보면 1년차, 2년차 때가 제일 세요. 정책이 굉장히 세게 들어갈 때 1년차 때 코스피 평균이 17%였어요. 그리고 상승 확률은 78%인가 되고 2년차 때도 17%였어요. 평균 수익률이 상승률이 한 67% 정도 돼요. 그래서 정책 드라이브가 센 구간에서는 뭐 강하게 움직이는 그림들이 나왔어가지고 이런 그림들이 글로벌 유동성 흐름과 맞물려서 코스피 매수로 외국인 매수로 이어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런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리스크는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알고 있다면 그건 리스크가 아니겠죠. 알지 그쵸. 못하는 거, 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예상하지 못하는 게 아마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은 우리가 아직은 전혀 아니야라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쇼크를 줄 수 있는 것은 네. 미국 경기 침체겠죠. 아. 두 번째로는 그렇게 돈을 수도 없고 재정 정책을 막 드라이브 걸었는데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진다. 펀더멘탈 쪽에 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예상 외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가게 되면 리스크로서 어마어마한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정도 리스크는 아니지만 좀 노이즈는 될 수 있다는 것은 트럼프 정책이겠죠. 트럼프 관세 정책, 그거는 저희는 방향성 자체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월 2일 관세보다는 더 높아지진 않겠죠. 그래서 피크는 찍었다, 이제 내려오는 그림인데 노이즈는 될 수 있다. 특히 7월 초에 상호관세 유예한 거 90일이 시한이 지나고 8월 중순에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 90일 유예 시한이 지나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어느 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계속 팔로우 하시나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든 빨리 끝나든 그 리스크로서의 정점은 지났다. 노이즈는 될 수 있다. 시장을 좀 흔들리게 하는 피곤하게 하는 정도는 될 수 있겠다.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외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해지게 된다면 저는 좀 등락은 있겠지만 그럴 때는 또 이제 작용 반작용을 생각해야 돼요. 작용 반작용. 엄청난 센 힘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반대 힘도 그만큼 들어오는 게 작용 반작용인데 저는 그 흐름들 많이 보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코로나 때입니다. 네. 코로나 때 전체적인 경제가 셧다운 됐는데 그러면은 다 그냥 아이고 죽었네 그러고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제로금리 가고 돈 헬리콥터 머니로 막 돈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막 증시 올라가고 경기도 막 살아나고 막 그랬죠. 지금도 비슷해요. 트럼프가 관세로 세게 때리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재정 쓰고 금리 인하하고 산업별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여기에 지원금 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을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이 리스크가 터졌다 그러면은 이거를 극복할 만큼의 정책이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큰 경기 방향성이 꺾이거나 침체로 가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면 노이즈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노이즈가 있으면은 강한 정책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거고 노이즈가 있으면 정책이 들어와서 끌어올릴 거라서 이런 그림들이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빵 터져서 진짜 추세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자료라든지 아니면 또 채널에 나와서 말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제 텔레그램 채널 아마 링크를 달아주실 수도 있겠지만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코멘트 쓴 것들 자료 쓰는 것들 주간 전망 쓰는 거 다 업데이트 드리니까 거기서 이번 이 이슈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보다는 이 이슈가 빵 터졌어요. 사세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경민 부장님이랑 네. 주식시장의 큰 흐름과 투자 전략까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구독자분들도 투자 전략 세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하겠죠. 네, 저희 감사합니다.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네. 말씀만 해주세요. 성공을 하려면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평범하게 아니면 열심히 했다라는 것들로 끝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했다가 아니라 잘했다라는 걸 받아야 되겠죠. 그 과정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투자도 많은 것들을 해보시면서 열심히 해보시고 이건 나한테 맞아, 나한테 안 맞아 이걸 통해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쳐내야지 나만의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겠지만 많이들 주식 관련된 책 많이 보시나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책을 네. 많이 보라고 추천드리는데 직접 저자가 쓴 거,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쓴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책을 볼 때 꼭 딱 펼치고 펜 들고 이렇게 줄 치면서 보잖아요. 네.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워렌 버핏이랑 잘 맞을지, 피터 린치 성향이랑 잘 맞을지, 소로스랑 잘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설책 읽듯이 쭉 읽으시면
나랑 너무 잘 맞는데 이거 뭐지? 이런 사람이 나올 거야. 그때 파고들어서 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썼고 과거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전략을 써서 성공을 했고 실패를 했고 그 기준은 뭐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배우시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무기를 많이 늘려가시면 그리고 그것들을 내 걸로 만드신다면 주식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디 전쟁터를 가든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을 충분히 갖추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장님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